직업상담사 2급 실기 기출문제 풀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노동 수요에 관한 문제를 모두 모아서 풀어봤고요. 약 16문제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노동 공급에 관한 문제를 모아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 공급에 관해서 첫 문제가 보시면은 이런 문제였죠.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을 5가지 쓰시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5가지 쓰시오.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5가지 쓰시오. 이렇게 2008년 1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이렇게 출제됐죠. 자, 뭡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다 하는 걸 머리에 떠올리셔야 되겠죠. 떠올리시면서 뭐 그중에 떠오르는 것도 있고 안 떠오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처음에는 이 노동 공급이니까, 노동력 공급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 크기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많으면 노동력이 더 많죠. 그리고 또 인구 중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 뭐죠? 몇 세 이상이었죠? 만 15세 이상 인구가 생산 인구라 그랬죠. 만 15세 이상 생산 인구의 크기, 그 다음에 같은 인구 수 또는 같은 생산 가능 인구라 하더라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중요하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또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걸 구분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그죠?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또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어, 그죠? 활동, 이거 서지도 않는데, 활동 인구.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여기까지 이건 중요한 거 아니지만 같이 하면서 익혀나가는 거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같은 경제활동 인구라도 노동시간이 문제죠. 노동시간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느냐 7시간 일하느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노동시간이라도 노동력의 질이 중요한 거죠. 노동력의 질이 노동 공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임금. 임금이 높으면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임금이 높으면 노동 공급을 더 많이 하려 할 테고, 수요 입장에서는 노동의 수요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죠? 임금이 크고 적은냐에 따라서 임금이 상당히 낮으면 또 노동 공급 인력이 또 줄어들 수 있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5가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런 경우에는 이 5가지 쓰시오 하면 이 5가지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이런 문제는, 자, 노동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4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얘기죠. 설명하시오. 자, 2011년 2회하고 2018년 3회 이렇게 나왔었죠. 설명하라고 나왔죠. 첫 번째는 아까 앞에 한 것 똑같아요. 이 요인은 똑같죠. 앞에 요인 아까 4가지 쓰라 그랬는데 아까 5가지 했는 건 하나의 텀으로 준 거고,
다 같은데 이제 설명을 하시니까 뒤에 이걸 붙여줘야 되는 거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인구의 크기가 클수록 생산 가능 인구의 크기가 클수록 노동력의 크기가 커진다. 이건 그대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아까 이야기했죠. 생산 가능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것은 산업 구조라든가 또 청소년 진학률, 또 출산 잔여의 수, 타가시설의 보급률 등이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 그런 건데, 굳이 이런 것들은 뭐 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뭐 써서 나쁠 건 없는데, 정확하게 써서 나쁠 건 없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설명을 붙이라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그것이 클 때 공급량이 커지는 거죠. 커진다. 뭐 이런 정도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까지. 근데 이거 안 써도 괜찮을 겁니다.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붙여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노동시장에 참여한 노동자의 수가 같더라도, 그죠? 같더라도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 여러 가지 있죠. 산업구조, 관행, 또 소득 수준,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이 또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까지 쓰셔도 좋고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을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질, 같은 노동시간을 공급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지식이나 기능, 숙련도, 또 충성도나 열성도, 이런 데 차이가 있으면 결과가 현저히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쓰라 그랬으면 이 네 가지만 쓰면 됩니다. 네 가지만 쓰면 되는데, 혹시 하나 잊어버리면 여유로 해서 이것까지 임금, 노동의 공급 곡선상에서 임금의 변화가 노동 공급의 양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이거는 저쪽에 수요 노동 공급 곡선에 가서 다시 이야기 되겠지만, 이 임금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곡선이잖아요. 여기가 노동량이고, 노동이고, 임금이 있을 때, 임금이 이 수준에 있을 때는 노동 공급량이 여기에서 결정되죠. 근데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이 이만큼 올라가면은 노동 공급량이 이만큼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더 이만큼. 이런 식으로 노동 공급 곡선에서 임금의 크기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 하실 때도요,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쓰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 네 가지, 이거는 분명히 써주셔야 돼요. 이걸 뭐, 이렇게 네 가지를 쓰든가, 아니면은, 이건 안 써도 되겠지만, 다른 거 하나 빠뜨렸으면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써줘야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 안 써주고 뒤에 거를 뭐, 설명을 해도 점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이걸 기본적으로는 이 키워드예요. 키워드. 노동공급 결정적인 키워드를 쓰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이 틀리지 않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 2010년 사회에 이번에 선별가설 이야기가 나왔네요. 선별가설의 의미, 선별가설 의미를 쓰고 이 선별가설 이론을 적용할 경우에 정부의 교육 투자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쓰시오. 이런 문제. 어떻게 쓰시면 될까요? 자, 우선 선별가설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선별가설의 의미. 이 선별가설을 또 뭐 다른 말로 또 신호가설이라는 말로도 써요. 유사한 말로 신호가설. 그 신호, 이 학교의 졸업장이 신호를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이렇게. 학교 교육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서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자를 쉽게 선별해 주는 장치로 사용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게 즉 교육 이수의 증거로 졸업장이 필요하고 고용주는 졸업장을 근거로 능력을 판단하고 채용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이게 선별가설의 의미입니다. 실제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보다 더 일을 잘한다, 생산성을 더 가져온다 하는 그런 그 사실이 입증된 것은 없죠. 입증된 건 없고 단지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으면 쉽게 선별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대학교 나와서니까 일을 더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신호를 주는 졸업장이다. 그런 의미죠. 선별하는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다. 이게 이제 의미고, 그 다음에 보충은 다음 요거는 안 써도 되는 거지만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고요. 조금 보고 갈까요? 설명 안 할, 이건 그 교재에 제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돼요. 사실은 안 읽어봐도, 됐고,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또 부족하시면 교재를 보시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 그러면 이 선별가설 이론을 적용할 경우에 정부의 교육 투자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결국 뭐예요? 학력주의를 실력주의로 대처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교육 이외의 사회적 이동 기회도 제공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다른 쪽으로 이동했을 때 대학교 간 것만큼 어떤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또 수익이나 경제적 지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면 또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이 신호기능과 지대추구 행위의 지렛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처하는 방안 마련해야 된다. 방안이 뚜렷이 없죠. 그러나 그런 방안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여기서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이 선별가설에 대처하는 방향은 학력 위주를 실력주의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이외 사회적 이동 기회는 제공, 그 다음에 지대축 행위, 를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3개 다 못 쓰더라도 2개 정도 쓰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용어 의미를 보시면 신호기능이라는 게 신호가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별기능, 신호기능이라는 게 꼭 대학 졸업장만은 아니죠. 이제 졸업장이나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소지자의 능력에 대한 신호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실제로는 상담을 더 잘하고 현장에서 잘 할 수 있지만
실제 자격증이 없으면 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잘한다는 그 신호를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격증을 달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대 추구라는, 예를 들면 인류대학 출신의 경우에는 이 자신의 실력 외에 인류대학에 나온 학연 또 동문 이런 사람들의 그 효과를 보는, 후광 효과를 보는 거죠. 더 뛰어난 능력을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서울대에 나온 사람은 다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이 다 인정을 받고 들어가는, 평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대 추구 효과다 하는 거. 그런 의미로 이제 참고로 이와 관련된 이런 용어 정리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까요? 이번에 자, 이번에 2013년 3회 문제네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하여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육아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다면 이 육아보조금이 부모의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즉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죠.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어떻게 구분? 첫째는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즉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죠. 두 번째는 그 전서부터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자, 첫째 먼저 이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육아보조금을 받기 전서부터 놀고 있었던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근로시간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릴까요 줄일까요? 일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일을 더 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죠. 알 수 없다죠.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요구임금 수준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요구임금 수준, 즉 보상임금 수준, 이걸 또 다른 말로 눈높이 임금 수준이라고 하죠. 이거는 근로를 공급하는 사람이 원하는 임금 수준이죠. 희망하는 희망임금 수준이잖아요. 이 사람의 희망임금 수준이, 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희망임금 수준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경제활동 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요구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았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희망하는 임금이 맞는 그런 일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안 나가는 거지. 일하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 보조금 받아 가지고 하고 집에서 쓰고 그래도 그거 다 보상을 하고 커버하고, 그래도 내가 일을 하려면은 이만큼은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일하러 못 나가는 거죠. 임금 수준이 낮으면은 가죠. 왜? 낮은 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시임금이 있으니, 제시임금은 기업이 주겠다는 임금이잖아요. 맞아 떨어지긴 나가지만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육아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던 경우. 자, 근로를 하고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근로시간을 도로 줄일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제 비근로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비근로소득이 생기니까 소위 말해서 소득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비근로소득인 보조금의 수입이 생겨서 이 요구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나 이제 원래도 이만큼 임금 주면
이보다 낮은 임금에는 일하러 가지 않는데 이게 또 보조금이 나왔으니까 임금 수준이 요구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올라갈수록 나는 소득, 즉 일하는 것보다는 여가를 더 즐기겠다 하면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죠.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쓰니까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깨끗한 답안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사적 수익률. 2004년 나왔다가 또 2010년에 이렇게 나왔죠. 교육의 사적 수익률, 또 사회적 수익률 이런 말이 나왔죠.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 투자 방향을 설명하시오. 이런 이야기죠. 자, 우선 그러면 이 사적 수익률이 뭐냐? 교육의 사적 수익률은 교육을 이제 혜택을 교육을 받는 사람들 입장이죠. 받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얼만큼 이익을 보느냐, 수익을 보느냐, 즉 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죠. 교육을 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학 가서 대학 교육을 받으러 가야 돈 주고 가는데 대학 교육 받아 나가서 내가 뭐 득볼 게 없다, 좋은 직장도 해야 갈 수 있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교육의 사적 수익률은 교육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사회적 수익률은 이제 교육을 공급하는 입장, 즉 정부 정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수익률이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교육 투자를, 인적 투자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래서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는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이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정책 방향은 수요가 부족하니까 수요 증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간단하죠. 이게 키워드죠. 정부의 정책은 교육 수요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만 해도 훌륭한 답안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뭐 굳이 더 한다면, 예를 들면은 뭐 학습 휴가제를 실시한다든가 교육 훈련 투자 비용에 대해서 뭐 지원을 세제 혜택을 한다든가 또 지원을 해준다는 거, 뭐 이런 구체적인 그 방향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게 훈련 투자 비용이 엄청 많이 집행을 하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평생 학습 체제로 이행하는, 이것도 중요한, 우리 실질적으로 평생 학습 체제로 가기 위해서 많이 지금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개인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죠.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수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